오늘 또 설명드릴 곡은 바로 이제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입니다. 자, 이 마담 보바리 같은 이 문학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플로베르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자, 이 소설이 이 문학이 바로 그 사실주의의 그 시초라고 하는데요. 리얼리즘. 그럼 우리는 사실주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이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는 저는 이제 2번 정도 읽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 믿음사하고 어, 아마 을류 출판사, 펭귄 클래식, 문학동네 뭐 이런 출판사에서도 아마 발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의 믿음사랑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이제 믿음사에서 이 마담 보바리가 발간됐는데 이 여자 이름이 보바리가 아닙니다. 남편이 그 시골 의사 보바리죠. 그래서 남편의 그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성을 따서 이제 마담 보바리가 된 것이죠. 그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여성은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담 보바리라는 자체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자들이 읽어야 될 이런 비슷한 류의 소설이 뭐 제인 오스틴을 쭉쭉 많이 읽으시지만 제인 오스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프랑스 문학의 마담 보바리 이게 아마 1857년 정도에 나왔는데 그 같은 그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디마피스의 그 춘이라는 그 문학이 있습니다. 그 동백꽃 아가씨죠. 우리가 그 알렉산드르 디마의 삼총사 그 아들이지 디마피스의 춘입니다. 실제 마리 디프레스라는 그 코르티잔을 소재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소설이 춘인데 춘이는 역시 그 프랑스에서 1848년경에 또 발간이 되었어요. 그거는 사실주의는 아니지만 사실주의 냄새가 나는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춘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죠. 자, 이러한 문학과 마담 보바리와 그리고 누가 있죠? 안나 까레리나가 있어요. 안나 까레리나. 예. 안나 까레리나는 자기 이름이 나오죠. 안나 까레리나. 그 자체가 이미 이 작품보다 뒤의 작품이라는 거죠. 러시아지만 19세기 후반 작품, 얘들은 19세기 중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안나 까레리나를 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오는 그 책이 지금 왜 생각이 안 나죠? 어, 그 여자 그들이 봐야 되는 그러한 그 시리즈 중에 마담 보바리, 안나 까레리나 이러한 그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생각 안 나는 그 작품은 좀 더 야한 영화로도 많이 우리가 구분하는데 실제는 야한 영화 아닌 그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마담 보바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딱 그 이 책이 좀 건조해요. 건조한데 영화로도 먼저 한번 보시고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그 문학 비평가들이 뽑은 그 한 5위권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마담 보바리가. 근데 조금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읽게 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일단은 그 명성이 있는 책이고 사실주의라는 느낌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엠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마담 보바리가 돼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그 결혼 생활. 네, 우리 결혼한 유부녀들한테 좀 권하고 싶기도 하고요. 남편 또 의사라는 부분인데 어, 플로베르의 꿈과 환상이 있은 후에 멜라르메와 조이스, 카프카와 보레스가 가능했던 것이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는데 이 바로 이 책 뒷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런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말과 사물을 지은 프랑스 그 현대 철학가죠. 예.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이런 책들을 언젠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는 일단 플로베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멜라르메, 프랑스의 또 시인이죠. 제임스 조이스, 그 아일랜드 그죠 문학가죠.
그다음 카프카, 유대인 그 체코 프라하의 문학가죠. 보르헤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또 그 장님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생소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미셸 푸코가 플로베르의 꿈과 환상이 있은 후에 멜라르메어 조이스 카프카 보레스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 작품이라는 말입니까? 미셸 푸코가. 푸코 역시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 롤랑 바르트 역시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었죠. 여기서 프랑스 사람인데, 플로베르에 이르러 글쓰기는 그 내용과 형식의 대립 자체가 사라진다. 글을 쓰는 것과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사라지며 글쓰기는 어떤 총체적 존재가 된다. 그래야 플로베르의 문장들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사물이 된다. 정말 롤랑 바르트 같은 글귀입니다. 롤랑 바르트 책들도 어떤 기호학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폴 사르트르, 예, 뭐 실존주의 얘기할 때 알베르트 까미와 같이 나온 사람이죠. 나는 마담 보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플로베르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담 보바리는 정녕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 짜증나는 사르트르처럼 쓴 글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보바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보바리즘. 통속적인 소재와 그에 따른 법정 소송으로 더욱 유명해진 마담 보바리는 보바리즘이라는 신조까지 탄생시켰다. 오늘날 이 말은 과대망상 혹은 자기환상 등으로 그 뜻이 일반화되었지만, 플로베르는 이 보바리즘을 통해 현실 자체를 변질시키고 외면하게 만드는 낭만주의적 몽상의 본질을 유감없이 해부하고자 했다. 그렇죠. 그 문제와 맞닥뜨려야 대해서 문제의식과 같이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마담 보바리는 1857년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함께 현대를 열어젖혔고, 모던이죠. 모든 문해사조 사실주와 자연주의, 아방가르드와 구조주의에 이르는 예술의 도처한 흐름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참 보바리즘, 자기환상, 가대망상.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뭐 김치녀, 된장녀 약간 비슷한 맥락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 이 19세기라는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인상주의, 사실주의, 그리고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그리고 조르주 비제의 칼멘,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니체가 활동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미술가들이 많이 프랑스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시대죠. 이 책을 읽으실 때 항상 그 작품 해설이 어떤 출판사에서는 앞머리에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민음사는 항상 그 작품 해설이 뒤에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작품 해설을 읽고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탄력이 받고 내가 수준이 오르면은 책을 읽고 작품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예요. 예. 이 작품 해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마담 보바리에서는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음, 마담 보바리가 김하영 씨가 쓴 글입니다. 이 이제 김하영 씨가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담 보바리가 책으로 나온 1857년 프랑스 문학 사상 매우 의미 있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같은 해에 보들레르의 악의 꽃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발자크 사후 10년간 소설 분야에서는 단 한 편의 걸작품밖에 생성되지 못했다. 1857년 마담 보바리의 출간은 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표시된다. 볼로베르는 사실주의자 집단과는 거리가 먼 예술가였지만, 예, 쭉 이렇게 해서 스토리하고 쭉 연결이 됩니다. 샤를 보바리가 이제 남편 의사죠. 루안 근처의 작은 마을 용빌에서 개업을 했다. 시골 의사다. 예. 그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가부와 결혼했다가 첫 부인이 죽게 되자 엠마 루라는 처녀와 재혼한다. 예. 이 엠마 루가 바로 마담 보바리인 거죠. 엠마는 농가의 딸로 루앙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얼마간 교육을 받은 여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작품 해설에서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의 핵심이란 이 소설이 탄생하기까지 방대한 창조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 즉 내용과 형식 혹은 주제와 스타일이라는 문제를 포함한 것이다. 이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스타일.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자세한 것들이 자,
그 작품 해설에 나와 있는데 스타일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소재로 하여 그 줄거리에 있어서는 별로 수정을 가하지도 않은 채 한 권의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악정고취했던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폴로베르에 있어서 지극히 소부르주아적인 주제 자체는 그것을 구체적 작품을 형성하는 글쓰기 작업, 즉 스타일의 창조에 비한다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못 된다. 아, 이 말이 중요하죠. 플로베르에게 있어서 지극히 소부르주아적인 주제 자체는 그것을 구체적 작품으로 형성하는 글쓰기 작업, 즉 스타일의 창조에 비한다면 전혀 중요한 것이 못된다. 계속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 집중해 주세요. 즉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대강의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는 것은 이 소설의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이 형식, 스타일, 우리 사람도 옷 입고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 것보다 더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루이 14세가 그러한이에요. 루이 14세가 왜 발레복을 입었겠어요? 왜 그렇게 치장을 했겠어요? 꾸미는 것, 액세서리 자체가 권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도된다. 폴로베르의 경우 이 질문은 스타일이란 무엇인가? 이 롤랑 바르트하고 연결되죠. 혹은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다른가?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 문학 속에서 이미 어떤 여성의 패션에 대한 창의성과 코디네이터가 아주 세련되게 완성될 수 있어요. 이러한 문학이 여러 가지로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뇌도 마찬가지지만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가 딱 봐도 아우라가 생기고 코디 자체도 다른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물론 감각적으로 타고난 여성도 있죠. 근데 산티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예, 지적인 부분이 아우라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상징들이라는 거죠. 스타일은 무엇인가?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 지극히 현대적인 그러나 이미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질문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부이에게 소개한 들라마르의 실화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플로베르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마담 보바리가 아니라 갖가지 우여곡절들로 가득 찬 연애 소설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변모시키는 일종의 연금술, 즉 스타일인 것이다. 이 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출이 훨씬 중요한 거야. 코디, 형식 이런 것들이 내용을 압도하는 시대가 이미 사실주의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바로 인상주의를 우리는 이미 여기서 전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담 보벌의 지표가 있는 중에 플로베르가 루이지 콜레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는 현대 소설사 속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실천에 옮겨보고 싶은 바로 무에 관한 한 권의 책, 외부 세계와의 접착점이 없는 한 권의 책이다. 마치 이 지구가 아무 곳에도 떠받쳐지지 않고도 공중에 떠 있듯이 오직 스타일의 내적인 힘만으로 저 혼자 지탱되는 한 권의 책. 거의 아무런 주제도 없는, 아니 적어도 주제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한 권의 책 말이다. 아름다운 작품들은 최소한의 소재만으로 된 작품들이다. 단순한 거예요. 미학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표현이 생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휘는 더욱 생각에 밀착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표현이 생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휘는 더욱 생각에 밀착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오히려 그 어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표현이 생각에 아주 본질에 근접할수록 그러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야. 여성들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 그녀 자체가 확 어떤 남자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녀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녀의 본질이 그러니까 표현이 생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휘는 생각에 더욱 밀착돼요, 그죠? 자취를 감추게 되어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네. 모든 형식이 본질화되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말 조금 어려운데 계속 읽어봐야 될, 곱 씹어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표현이, 그렇죠? 스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휘는 더욱 생각에 밀착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워진다. 그 어휘 자체 표현은 수단은 없어지고 진정한 목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식이죠. 자식 같은 의미. 자식이 뭔가 수단이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거예요. 무에 관한 책이란. 네. 이 좋은 글귀가 많습니다. 이 작품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글귀들이 많은데 보바리즘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와 있고요. 정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절대 다채롭거나 희한하거나 그런 책이 아니고요. 스타일을 보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재미없는 건조한 스토리가 있지만 물론 불륜이 있습니다. 요즘 김희애가 나오는 그런 JTBC 드라마 이런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르트르와 롤랑 바르트 다 지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담 보바리는 여성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현대의 어떤 그 문학의 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상주의나 프랑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오늘 원래 라트레비아타 이거를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히려 마담 보바리를 보면서 마담 보바리에 대한 오페라가 없으니까 라트라비아타가 전 생각이 났어요. 이 라트라비아타 서곡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요약해드리면은 바로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과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원래는 길 잃은 여성이지만 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문학과 오페라 음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담 보바리를 읽으시고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 서곡부터 축배의 노래까지 잘 감상해서 그 시대의 이 창조자들, 작가와 작곡가들이 말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재밌게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술과 독서는 이미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음악 감상의 영역마저도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왜냐? 너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확장을 시키세요. 안나 까레리나, 그렇죠? 춘희, 마담 보바리에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확장해서 계속 나가시면 공부는 점점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면서 깊어진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마담 보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